우리는 종종 카페에서, 식당에서, 혹은 병원 창고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직원에게 화를 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주문이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노를 쏟아내고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정당한 고객이라도 되는 듯이 고압적인 태도로 말합니다. 서비스가 이게 뭐예요? 내가 돈 내고 이용하는데 왜 이렇게 해요? 그들의 말에는 불만보다 지배하려는 욕망이 숨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힘을 휘두르는 위치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런 사람들이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상사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권력자 앞에서는 눈치를 보며 예의 바르게 굽신거립니다. 그러다 다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는 사람 앞에 서면 태도가 바뀝니다. 그제야 목소리가 커지고 표정이 굳어지고 언어가 날카로워집니다. 그들은 약한 사람 앞에서만 강해집니다. 그들의 강함은 진짜 힘이 아니라 불안의 위장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흔히 대리공격이나 하향투사라는 패턴을 보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느끼는 무력감, 불안, 열등감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신 쏟아냅니다. 자신이 겪는 통제 불가능한 현실을 잊기 위해 통제 가능한 타인을 괴롭히며 일시적인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분노의 대상은 진짜 직원이나 점원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지 못한 삶의 좌절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존중받고 싶다는 강한 욕망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존중받지 못한 경험을 지배로 복수합니다. 즉, 자신이 한때 당했던 무시와 억압을 이제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똑같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잠시나마 강해진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그건 진짜 강함이 아니라 부서진 자존감의 반동일 뿐입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약자는 복수를 통해 힘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처럼 이들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을 휘두르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합니다. 그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옳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신의 존재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는 언제나 불안하고 허공에 흔들립니다. 그들의 외침은 타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덮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마주할 때 본능적으로 불쾌함을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공격적이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신조차 통제하지 못하는 불안한 마음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강하게 보이지만 내면은 늘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강함이 아니라 불안이 그들의 에너지원인 것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들의 심리 깊숙한 곳에는 언제나 열등감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면 너무 아프기 때문에 대신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보상하려 합니다. 그 보상 방식이 바로 힘을 휘두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얕잡아보고 통제하고 위에 서 있는 척함으로써 자신이 우위에 있다는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성격이 나쁜 것이 아니라 깊은 자기 불안의 반응입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를 열등감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아들러는 모든 인간은 열등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삶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열등감을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지만 불안한 사람은 그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우월감을 연기합니다. 즉, 실제로는 작고 약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더 큰 목소리, 더 강한 태도, 더 공격적인 행동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건 마치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갑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 갑옷이 두껍고 화려할수록 그 안의 두려움은 더 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희생자라고 느끼는 경향도 강합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게 살아왔는데 나는 항상 당하기만 했어.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무시당한 경험을 현재로 끌고 와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위에 서야 한다는 왜곡된 보상심리를 만듭니다. 이 보상심리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작동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보다 약하거나
항의하지 못할 위치에 있을 때 그들의 뇌는 일종의 통제감의 환상을 느끼며 안도하게 됩니다. 즉, 분노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하는 감정은 승리감이 아니라 잠시 숨을 돌리는 안정감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일시적으로 자기 존재가 무너지지 않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그 안정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건 외부로부터 만들어낸 가짜 힘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공허함이 다시 밀려오고 그때마다 또다시 새로운 약자를 찾아 힘을 과시하려 듭니다. 그래서 그들의 공격성은 반복적이고 중독적입니다. 한 번의 폭언으로는 부족하고 반복해야만 안정을 느끼죠. 이건 일종의 감정적 마약과도 같습니다. 아들러는 열등감이 깊은 사람일수록 타인을 낮추는데 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자신을 올릴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잠시라도 내가 더 낫다는 착각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비교를 전제로 한 우월감입니다. 그 우월감은 절대 스스로의 존재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 있을 때 불안합니다. 누군가를 내려다보지 않으면 자신이 사라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결국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은 진짜 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고 마주할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 결핍을 지배로 덮습니다. 하지만 그 지배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늘 힘을 과시해야만 유지되는 불안정한 구조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분노의 대상을 찾고 누군가를 깎아내려야만 자신이 존재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력감에 집착합니다. 그들에게 권력은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실제로 지배하거나 조직을 움직이는 힘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고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순간 그들은 짧지만 강렬한 쾌감을 느낍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은 차원이 아니라 뇌가 보상을 받는 순간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런 반응은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의 분비로 이어지며 그들이 힘을 행사하는 순간마다 뇌는 마치 쾌락을 느끼는 중독 패턴으로 기억합니다. 이쯤 되면 그들의 공격은 감정이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처음엔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 화를 냈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자신을 강하게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작은 권력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들은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 없이는 불안해집니다. 그 불안은 스스로의 무력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찾아 그 위에 서 있는 척하며 가짜 안전감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 심리는 권력 그 자체보다 내가 아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착각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 자주 보이는 서비스 갑질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식당 종업원에게, 택배 기사에게, 상담원에게 그들은 이건 내 돈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니까라며 마치 왕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라는 불안한 믿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낄수록 이 작은 권력의 순간에서 자기 존재감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대리적 권력감이라고 부릅니다. 즉, 실제로는 권력이 없지만 순간적인 상황을 통해 권력을 흉내내는 형태입니다. 그 순간 그들은 자신의 불안을 잊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에 굴복하는 걸 보며 자신이 세상을 움직이는 듯한 환상을 느끼죠. 하지만 그건 허상입니다. 그들의 권력은 상대방의 침묵에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권력입니다. 상대가 한마디만 반항해도 그들의 강함은 금세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큰 소리를 지르고 더 강하게 협박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덮기 위해 목소리로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권력을 쥐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자유를 감당할 자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은 그들의 내면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그들은 자유로운 관계를 두려워합니다. 상대가 동등한 존재로 다가오는 순간 자신이 작아질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를 위계로 만들어야만 안심합니다. 자신이 한쪽 위에 서 있고 상대가 아래에 있어야만 존재감이 유지되는 구조 안에서만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진짜 평화가 아니라 불안 위에 쌓은 모래성일 뿐입니다. 이들은 점점 자신이 권력의 중독에 빠졌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불만을 표현하던 것이 어느새 화를 내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은 타인을 통제해야만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통제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그들은 자신의 감정에 더 휘둘립니다. 결국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는 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강함은 점점 더 불안하고 공격적이며 비겁해집니다. 그들은 권력의 중독자처럼 살아가며 자신이 누군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만 존재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살지 않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대신 스스로를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차이는 조용하지만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꿉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인을 눌러서 얻는 강함, 다른 하나는 자신을 이겨서 얻는 강함입니다. 전자는 소리를 질러야만 존재가 느껴지고 후자는 침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들은 첫 번째 부류입니다. 그들은 힘을 과시함으로써 자신이 강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여주는 강함은 단단한 돌이 아니라 깨어질까봐 더 세게 움켜쥔 유리조각과 같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외부를 지배하지 않는다. 그는 오직 자기 자신을 다스릴 뿐이다. 이 문장은 진짜 강함의 본질을 정확히 짚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군가를 굴복시켜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감정, 분노, 불안을 스스로 다스림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그들은 외부의 자극에 즉각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이 타인의 태도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면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들은 늘 외부에 반응합니다. 타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면 폭발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끼면 갑자기 친절해집니다. 그들의 감정은 세상의 눈치에 묶여 있고 그 눈치를 힘으로 덮으려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가 약하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힘의 균형을 지배로 보지 않고 책임으로 봅니다. 자신이 더 배웠다면, 더 경험했다면,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만큼 더 온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힘은 본래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지 지배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이 가진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자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들의 강함은 외침이 아니라 존중으로 표현됩니다. 니체는 진짜 강한 인간은 자기 안의 약함과도 화해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진정한 강함이란 결코 완벽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고 그 약함을 품은 채로 살아가는 용기,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은 그 약함을 외면합니다. 자신의 상처를 보지 않기 위해 타인의 상처를 공격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했음을 기억하고 그 기억이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게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그들의 온유함은 나약함이 아니라 통제의 정점에서 오는 여유입니다. 진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데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이길 싸움이 아니라 해야 할 싸움을 압니다. 그들은 승리보다 관계를 택하고 자존심보다 평화를 택합니다. 자신이 진짜 강하다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진짜 힘은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무너져도 손을 내밀 수 있는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결국 강함의 본질은 지배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의 힘은 순간적이지만 진짜 강한 사람의 힘은 오래갑니다. 그들의 강함은 관계를 지키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듭니다. 이 세상은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보다 조용히 책임지는 사람 덕분에 돌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의 심리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경쟁이 당연한 세상, 지면무가치해지는 문화, 을과 갑으로 나뉜 관계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누군가의 아래와 위를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구조 안에서는 존중보다 서열이 중요해지고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내가 더 위에 있다는 확신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 결과 인간은 점점 상대를 인간으로 보기보다 위치로 보기 시작합니다. 즉, 한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들어진 인간관계는 늘 불안정합니다. 회사에서는 상사에게 눌리고, 고객에게 시달리고, 온라인에서는 비교 속에 시달립니다. 이런 불안정한 감정은 결국 어디론가 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위로는 감히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분노는 항상 아래로 흐릅니다. 힘이 약한 곳, 반항하지 못할 곳, 자신이 안전하게 화를 낼 수 있는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비스직, 점원, 배달기사, 콜센터 직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약자라서 공격받는 것이 아니라 반격하지 않을 것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긴장과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하향식 분노의 전이입니다. 이 현상을 사회심리학에서는 하향 비교라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 더 낮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단 낫다는 착각으로 안도하는 심리입니다. 이 하향 비교는 사회적 불안이 심할수록 강하게 작동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힘없는 사람을 밟아야만 안심할 수 있는 피라미드형 불안의 사회를 만듭니다. 누군가는 밑에서 눌리고 누군가는 그 위에서 억눌린 불안을 아래로 전달합니다. 그 연쇄 속에서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계속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건 마치 사회 전체가 거대한 감정의 계급 구조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런 문화가 점점 더 정상적인 태도처럼 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냈으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 서비스직이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라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오갑니다. 이건 단지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을 거래 가능한 서비스로 바꿔버리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상대의 감정은 사라지고 남는 건 내가 얼마를 냈으니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 한다는 거래적 사고의 잔재뿐입니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현대사회를 액체사회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관계가 빠르게 흘러가고 오래된 도덕적 기반이 사라지는 세상. 그 안에서 인간은 서로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오늘 마주친 점원에게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다시 볼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익명성과 일회성이 결합된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무표정한 폭력에 익숙해져 갑니다. 말로 때리는 사회, 표정으로 짓누르는 사회. 그 속에서 약한 사람들은 묵묵히 상처를 삼키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약한 사람에게 강한 사람들은 그 사회가 허락한 가장 안전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죄가 아니지만 도덕적으로는 인간의 품격을 잃어버린 이들입니다. 이런 행동이 반복될수록 사회는 점점 더 차가워지고 공감 능력은 마비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 앞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무시당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존중을 잃은 사회에서 결국 모든 인간은 약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상대를 굴복시키기보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 앞에서 자신을 크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더 조심하고 더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압니다. 힘이란 누군가를 누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지켜주기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강한 사람을 오해합니다. 크게 말하고 자신감 넘치고 남을 제압할 줄 아는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강함은 대부분 불안에서 비롯된 허세에 가깝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조용히 자신을 통제합니다.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무례하게 굴더라도 그 순간 자기 품격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타인의 무례는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불안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걸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로 타인을 상처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이유로 현재의 타인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멈춤의 이유로 삼습니다. 내가 아팠으니 누군가에게 그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 결심 하나가 진짜 강함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흔히 말하는 을의 위치에 있을지라도 내면의 품격만큼은 갑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품격은 돈이나 직위로 가질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서 비롯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 싸우지 않고 존중받기 위해 누군가를 얕잡아 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흔들려도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그들의 강함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중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가 화를 내도 누가 비난해도 그들은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마음 하나로 자신을 지켜냅니다. 철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한 가지는 빼앗을 수 없다.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다.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그 자유를 잊지 않습니다. 세상이 부당하게 굴어도 타인이 무례하게 대해도 그 순간 자신의 태도만큼은 스스로 선택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인간의 품격입니다. 우리는 모두 약해지고 불안해지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해야 합니다. 약한 사람에게 강해지는 건 진짜 강함이 아니라 진짜 약함의 증거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자를 향해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감싸주고 그들의 자리를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진짜 강한 사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란 누군가를 무너뜨릴 때가 아니라 누군가를 일으킬 때 완성된다는 것을요.